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건축전기 강의를 시작하게 된 김일기 교수입니다. 어, 이 책부터 좀 소개를 하자면, 제가 전에 썼던 최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400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400선. 엔티미디어에서 그 발간을 한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한 400문제가 6개월간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문제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학원에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출판사를 좀 이렇게 좀 품질이 우수한 출판사로 좀 이렇게 옮기면서 조금 출제 빈도수가 낮은 문제들, 그다음 그런 그냥 약간 그 속된 말로는 조금 어, 이 영양가가 좀 적은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문제를 한 7, 80문제 정도를 좀 골라서 그건 이제 다음에 출간할 예상 문제 시리즈라는 책을 또 제가 2판으로 발간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기본서에 없는 문제들, 그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도 기본서에 없는 문제들, 그다음에 발송 배전, 응용, 안전 이런 데서도 이제 건축 전기에 들어올 만한 문제, 또 협표지 같은데 이게 출제가 될 만한 문제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또 한 300문제 정도를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해보니까 314문제인가가 되더라고요. 한 320문제 좀 안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 80문제 정도를 이제 그쪽으로 넘겨서 이제 여기 이 한 300선이라고 그냥 한 대략 300문제라고 보자고 300선으로 하자고요. 이 300선에서는 진짜 그 엑기스 같은 그런 그 문제들만 한 300개 골랐다. 그냥 이건 필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합격하느냐?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건이겠죠. 대부분 그 학원들이 이제 지금 제가 400선을 낸 이후에 학원들이 많이 이제 저를 모방해서 그 학원 강사들이 이제 많이 이게 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을. 그런 책들이 보통 한 300문제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그 300문제 그것만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런 학원이 있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는 합격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해가지고는 한 50점 내지는 55점 요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50점에서 55점. 그 전기 계통에서는 그 이재현 사이버 학원이 상당히 그 좀 오래된 사이트다 보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오프라인 학원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교수님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55점을 도저히 못 넘깁니다. 당연하죠. 기본 과정만 공부했는데 어떻게 55점을 넘기냐 그거지. 그 고난도 문제, 이 점수 비중이 똑같이 25점이지만 기본 문제 썼을 때는 10점밖에 안 줍니다. 근데 고난도 문제를 25점짜리를 맞추면은 한 20점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보통 한 대여섯 문제라고 보고 그 대여섯 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대여섯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에, 그러니까 그 고난도 문제가 한 여섯 문제다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 빼고 네 문제 정도는 잡아야 합격이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잡아야 되고 이제 계산 문제도 아주 난이도가 좀 특별히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5, 600명 시험 보는 인원 중에서 그 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예의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출이 됐던 문제나 기출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사항이니까 계산 문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논술 문제 중에서도 한 대여섯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서 한 서너 적어도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요 정도를 맞춰야 합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50점에서 55점 목표를 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 어느 책도 완벽하게 합격까지 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현재는. 그냥 시중에 있는 책 가지고서는 그 50점에서 55점 목표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점수는 한 5점 정도를 어떻게 해서 받을 거냐? 첫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이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항목.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기출이 가끔 기출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주 드물게 출제되는 문제. 아니면 그 기출이 전혀 안 됐었던 문제. 또 건축전기가 아닌 다른 발송 배전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안전 뭐 이런 쪽에서 심지어는 정보통신이라든지 뭡니까 철도 같은 이런 데서도 한두 문제씩을 끌고 오는데 그런 문제, 타기술사 문제, 그 다음에 그 잡지 조명학교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조명학교지, 그 다음에 그 전기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전기기술인 뭐 이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잡지들 타기술사 잡지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을 합쳐서 계산 문제가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심하게 많이 나올 때는 한 6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 뭐 최근에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두세 문제, 2문제 내지 3문제, 4문제 뭐 이 정도 평균 한 3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한 5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중에서 적어도 2문제는 잡아야 되겠죠. 계산 문제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 중에서도 한 3문제 정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5문제 정도 전체 계산 문제를 포함한 8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최소한 잡으셔야. 그리고 이제 그 쉬운 문제 여기 그 쉬운 문제 중에서 점수가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들은 좀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총 31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고난도 문제를 이제 한 두 문제 못 썼다고 보자고요. 2문제. 그다음에 계산 문제를 당연히 100% 잡아야 되겠지만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건 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한 문제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못 줬고 나머지는 이제 난이도가 적은 문제를 또 몇 문제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해서 1교시 10문제, 2교시, 3교시, 4교시 해서 4문제씩 3, 4, 12, 12문제. 12문제를 해서 총 22문제. 22문제를 쓰고 여기서 22문제를 쓰고 9문제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문제는 어려워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6문제 정도는 별로 점수가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너무 쉬워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공부 1, 2년만 공부한 사람이면 다 쓸 수 있다라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버릴 정도. 요 정도 실력이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한 50점에서 55점은 기본서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엔티미디어를 통해서 건축전기 기출문제 풀이집을 78회부터 쭉 출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권, 그 64, 24, 24회분은 그 엔티미디어에서 발행을 했고 아마 5권부터는 예문사에서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떤 5권째가 되면 요게 이제 그 2016년 거까지 될 겁니다. 2016년까지 해서 요거까지 이제 한 총 5건이 되죠. 요거 30회분이면 3, 3원과 한 900문제 됩니다. 900문제 되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중복 되는 문제들이 뭐 한 대략적으로 한 300문제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한 600문제 정도가 이제 중복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중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한 300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문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한 300문제는 기본서에 없는 문제들이 기출문제 풀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어, 저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이 책을 신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라고 했는데 뭐 300선을 넣을까 말까 지금 고려 중인데 300선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예문사를 통해서 지금 어, 작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걸 해서 이제 기본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집. 요거 그 한 5건 정도. 5건이면 10회분입니다. 5, 6, 3, 30회분. 30회분. 그러니까 이거 10년간 거예요. 10년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하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예, 10년 거. 그래서 이것은 엔티미디어하고 예문사하고 두 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할 거고, 세 번째, 지금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이 건축전기 예상문제 시리즈라고 해서, 아마 한 300문제 정도 여기에 없는 거를 좀 난이도 있는 거, 여기서 중에서도 일부 들어가고, 뭐 발송배전 문제에서도 들어가고, 응용에서도 들어가고, 안전에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협의지 같은 데서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 문제 시리즈를 한 300문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모르겠어요. 많게는 한 400문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고, 네 번째 계산 문제는 지금 시중에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시중에 있는 책 중에는 저 김세동 교수가 지은 건축전기 건축전기 그 계산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발송배전하고 묶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책이 있고, 요게 동일인가 아마 출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어, 송길령 교수인가요? 송영길 교수든가 잠깐 헷갈리네요. 전력공학 연습, 이것도 동일 출판사 같은데, 요 책이 좀 괜찮고요. 고려대 송길령 교수 같은데, 그 다음에 송길령 교수가 지은 송배전공학 이런 데에 계산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건축 전기를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까지만 해야 될 거냐, 이게 난해할 거예요. 굉장히 너무 난이도가 깊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버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건축 전기에서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진주파수라든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든지 전동기라든지 요런 주로 요것은 뭐 고장전류라든지 전압강화 이쪽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또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예상 문제 시리즈를 집필한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한 200문제 정도로 해서 건축 전기에서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출제됐던 문제, 그게 대략 한 100문제 정도 됩니다. 건축 전기에서 10년 동안 출제된 게 30회니까 3, 3무구에서 대략 한 90문제, 100문제 뭐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 그런 문제들로 해가지고 지금 한 200문제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시중에 있는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게 누구야? 그 최용규 교수가 지은 그 전력 설비,
전력 설비하고 뭐 전원 설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건축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지를 몰라요. 왜냐면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얇고 넓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발송 배정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이가 있는데 뭐 그러다가 아주 깊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깊이가 있는데 건축전기는 아주 얇고 넓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할 때 이 깊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건축전기에 아마 저기 그 바이블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일본 책 신전기설비 핸드북인가 그 의대 연구소의 그 정용기 박사가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 아마 그게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처음에 정용기 씨가 이 학원 할 때 문제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학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책들을 만들고 해서 근데 이제 거기도 너무 이렇게 방대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전기 공부하실 부분이 그 책 중에서도 뭐 대략 한 30%요 정도만 충분히 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딱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꼭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책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중에 많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정리해드린 제가 지금 1번을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거 2번도 지금 기출문제 풀이집이니까 다 돼 있는 상태고 세 번째 예상문제 시리즈 네 번째 계산 문제는 지금 제가 집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저만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재 그 학원도 마찬가지고 시중에 어떤 책도 한 강사가 집필한 책만 쫙 해가지고 이 건축전기 같은 경우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워낙 옛날에 집필하신 분들은 그때 것들만 있고 최근에는 뭐 그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예상문제 시리즈하고 계산문제까지 해서 집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안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제가 가이드 해드린 네 개 단계로만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강의는 지금 아까 1번을 시작을 했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기출문제 풀이집을 4권 다섯 권 다 할 수는 없어요. 5권 너무 많으니까 한 2권 정도. 그래서 2권 정도면은 2, 6, 12, 한 12회분. 그러니까 한 4, 5년 거 되겠죠? 한 4, 5년 거 되는데 그 정도만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전에 것은 요것만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건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발전기실 설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축전기 출제 경향 해가지고 제가 한 10회분을 99회부터 108회까지 10회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장 수변전 설비가 이제 전원 설비입니다. 전원 설비는 예비 전원. 자 보면 전원 설비는 발전기, 그 다음에 축전지, 배터리라고 하죠. UPS 뭐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거기서 출제된 총 문제수가 12문제, 23문제, 14문제 해서 49문제가 나왔어. 49문제. 문제수가.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는 거기 통계를 내놨죠. 15.8%가 나왔습니다. 15.8%, 16%라고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출이 된 거고, 요게 기출이 된 거고, 우리 교재를 보면, 교재를 보면은 문제가 몇 문제냐면은 42문제.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오면
어, 이거 숫자고 기출수. 그다음에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13%가 되더라고. 13%. 그래서 전원 설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 기출 문제 숫자하고 퍼센테이지 숫자나 퍼센테이지하고, 왜냐면 요게 그 310문제인데 우리 그 교재가 314문제니까 비슷해요. 기출 문제 숫자하고 이거하고. 그 퍼센테이지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예, 쭉 보시면. 그다음에 2장이 수변전 설비라고도 하고 기기라고 보면 돼요. 기기.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파워 휴즈라든지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LA라든지 뭐 그 CPT 그다음에 릴레이 뭐 이런 그 수변전 기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 수로는 이제 44문제가 되고 퍼센테이지로는 14%가 되더라고요. 14%. 우리 교재는 48문제가 돼 있고 그 15%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가지고는 간선 간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간선 설계라든지 뭐 이런 설계, 간선 설계,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전력 품질, 이런 쪽을 쭉 다룬 쪽이 문제가 대략적으로 56문제 정도 나와서 56문제. 56문제가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18%가 되고, 요게 우리 교재에는 46문제에 15%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조명 설비가 돼 있는데, 조명 설비는 이제 기초, 광원, 그 다음에 뭐 조명 설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명 부분이 한 27문제가 나왔었고, 퍼센테이지로는 한 8.7이니까 9% 잡겠습니다. 9% 잡고 문제 수로는 45문제, 그 다음에 14%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은 동력인데, 뭐 DC 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인덕션 모터라든지 그다음 그 동기전동기라든지 등등 이런 그 동력 쪽에서 문제가 그 한 13문제 정도 나왔네요. 13문제. 퍼센테이지로는 뭐 4% 정도. 근데 우리 교재에 요게 17문제에다가 뭐 한 5%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수변전 설비 부분이고, 이게 간선이고, 요게 이제 부하 설비고, 6번이 이제 그 뭐냐면은 방제, 반송, 이렇게 해서 방제라는 것은 이제 뭐 방범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화재 감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반송이라는 것은 뭐 에스카레이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이 총 그 6문제가 나왔네요. 6문제. 이게 한 2% 정도 되고, 근데 문제수 우리 교재는 16문제. 그 다음에 5% 정도 된다. 자, 이걸 보면 6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출이 지금 우리는 16문제인데 요 기출된 게 한 6문제밖에 안 되죠. 최근에는 이쪽이 어떻게 된다? 점차 그 적게 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은 정보통신인데 여기다 넣겠습니다. 정보통신도 6번, 7번 이 칸이 좁을 것 같아서 정보통신이 한 12문제 나왔네요. 이게 플러스 12문제 플러스 정보통신 12문제. 그래서 이것이 한 4% 정도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요건 19문제. 그래서 이것도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한 그 6% 정도 뭐 프로테이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장이 뭐냐면 그 접지. 그다음에 9장이 에너지 세이빙, 10장이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장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8, 90 몰아서 하겠습니다. 8, 90 몰아서 밑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8장이 접지라든지 IC 쪽에서 무려 몇 문제가 나왔냐면 19문제, 13, 21문제. 21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9장에서 29문제, 29문제, 10장에서 19문제, 19문제, 19문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우리 교재에는 몇 문제가 있냐면은 23문제 플러스 요쪽 그 9장이 43문제 플러스 10장이 15문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요 그 출제되는 숫자나 프로테이지하고 우리 교재의 문제나 프로테이지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계산 문제가 밑에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가 10회분에서 총 몇 개가 나왔냐면 23문제가 나왔습니다. 23문제. 그러니까 10회분에서 23문제니까 매 회당 2문제 내지 3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필수 사항이다. 그러면 10회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거 10년 거 30회분이라고는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대략 한 3인은용 3, 3문과 한 70문제 내지 80문제 정도가 10년 정도의 기출이 됐다. 계산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집 제가 71위부터 이렇게 출간한 책에 보면은 계산 문제도 다 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이 정도만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고 하면 이거 다른 지금 제가 집필을 하려고 하는 200문제 그것도 이거를 응용한 문제들 유사한 문제들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강의한 제가 과거에 이제 다른 입시 학원 쪽을 제가 한 10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한 6년 정도 지금 했습니다. 건축전기하고 응용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이렇게 강의를 그 다음에 한 동영상 강의를 지금 제일 먼저 동영상 촬영한 게 이제 전기 안전을 촬영을 했고, 그쪽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그룹하고 그룹에서 이제 교육 의뢰가 와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안전을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쪽을 했고, 이제 세 번째 건축전기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건축전기는 제가 오프라인 하는 데가 있어서 이제 온라인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 오프라인 하는 학원하고 서로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온라인도 좀 늦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촬영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책도 다시 좀 재정리를 좀 했고, 400선 집필한 지가 한 4, 5년 됐어요. 한 4, 5년 되다 보니까 벌써 4, 5년 사이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손질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건축전기를 다시 책을 좀 쓰게 됐고, 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1장 중에서 지금 첫 시간 하게 되는 것은 예비 전원 설비를 하게 됩니다. 예비 전원 설비 중에서 비상발전기실 설계, 그 다음 설계시 고려사항 되어 있지만 78회 때 출제됐죠. 그 다음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 선정 시 단상 부하의 영향,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디젤 발전기와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 비교, 그다음 마이크로 가스터빈, 이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3번하고 6번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출제 빈도가 조금 약한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보면은 막 한 2번씩 3번씩 나온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정말로 여러 번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출이 한 번만 된 거는 그래도 조금 그 출제 빈도 쪽에서는 조금 그 적은 것이다. 그런데 뭐 이거 300문제밖에 안 주는데 이걸 어느 거 정리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뺄 수 없는 필수 문제다 보시고 100% 이건 다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는 축전지하고 관련되는 문제예요.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축전지 용량 산출 방법, 그 다음에 충전 방식, 그 다음에 연축전지의 설페이션 현상.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설페이션 현상이 어쨌든 104회 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까지는 UPS하고 관련된 문제. 그래서 UPS에 대한 구성, 온라인 방식하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은 쓰지 않아요. 온라인 방식만 다 쓰고 있는데 그 과거에도 한번 나왔고 100일 때도 한번 나왔고 해서 그거는 뭐 넣게 됐고, 다이나믹 UPS라는 것은 이제 발전기식으로 돼 있는 그 UPS인데, 왜냐하면 기존의 그 UPS라는 것은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몇 시간씩 이렇게 그 정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죠. 보통 한 30분, 길어봐야 뭐 한 2시간 요 정도 용량을 가지고 UPS 설계를 합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이제 2시간 요 정도인데 그 2시간 이상 정전이 된다고 한다면 뭐 이 그 정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또 용량도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 소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DC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 전류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00kg, 2000kg 이렇게 용량 같은 경우는 전력전자를 이용한 그 UPS를 가지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 한 2, 300kg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용량이 한 1000kg, 2000kg 올라가는 정도는 기계식 발전기처럼 생긴 그런 UPS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비행기 항공 저기 하는 그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이런 데는 정전이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해야 되는데 불이 다 꺼져 버렸다. 활주로에 불이 다 꺼져 버렸다. 그 다음에 모든 자동 항법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구름이 껴 있더라도 구름 밑에를 여러분들이 그 구름 껴 있어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듯이,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쏘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쏴주는 건데, 그거 쏘듯이 그 구름 밑에를 뚫고서 그 활주로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비행기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없다 보면은 이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데 이런 데서는 대용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발전기식 그 UPS 평소에 유지비 보수비를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용량의 그 기계식 UPS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 어디가 많이 또 사용되자면 KT라든지 뭐 SK라든지 요소 무선 기지국 이런 데 보면은 또 그 정전이 되면은 뭐 이게 휴대폰 같은 게 안 터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무선 장비하고 관련되는 데이터 쪽 관련되는 그런 회사들 뭐 이런 데가 좀 그런 그 대형 UPS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도 이제 대용량 이런 그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UPS가 이제 그 다이나믹 UPS라는 것은 기계식 UP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각 챕터 들어갈 때마다 이제 변압기 들어갈 때는 변압기 쪽에서 또 한번 제가 대략적인 거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챕터 들어갈 때마다 그 챕터에 대한 것을 개략적인 것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 비상발전기실 설계식 고려사항 해가지고 한번 보면 그 우리가 발전기에는 상용이 있고 비상용이 있습니다. 상용이라는 것은 한전같이 한전이나 뭐 한전 자유사
뭐 남동발전, 뭐 동부발전, 서부발전, 뭐 이런 그 중부발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한전 자유사라고 보시면 돼요. 한전 계열 자유사들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가 왔었는데 그걸 이제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한전을 갖다가 그 쪽에서 민영화를 한다고 한 것이 이제 그 한전 자유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뭐 한전 쪽에서는 자꾸 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합병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또 한 번 이렇게 벌려는 것을 합병 얻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주로 쓰는 것들이 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우리가 이제 상용 전원을 쓰고 있다가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됐을 때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비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용량 상용 전원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도 같은데 섬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제주도 같은 데는 여기서 뭐 케이블로 그 진도하고 거기 어디에 해남에서 이렇게 지금 두 개 라인이 가고 있는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 전기가 글로 가지만은 제주도가 아닌 조그만 섬들 뭐 울릉도가 됐든 뭐 이게 조그만 섬들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서해안 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 많죠. 이런 데는 항시 그 발전을 돌려야 되겠죠. 독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런 데는 또 용량은 적지만 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적은 상용 발전기다. 이제 한전은 이제 대용량 상용 발전기고 그러니까 발전기를 이렇게 상용이다 비상용 나눌 수가 있고 또한 구조면으로 볼 때는 발전기를 디젤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가스터빈. 그게 엔진 구조, 요건 엔진이고 요건 터빈이에요. 엔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사행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맥동운동을 갖다가 발전기는 회전을 하니까 회전운동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실린더 엔진이라는 것이 이제 실린더를 이용하는 건데 그 실린더를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여기다 저기 연료를 집어넣게 되면 이것을 그 압축을 해가지고 폭발할 때 이게 탁 튕겨져 나가는 그 힘을 갖다가 클랭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게 이제 그 디젤 엔진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연료를 분사를 하면서 그걸 바로 회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터빈 날개가 쫙 있어가지고 그 터빈 날개에다가 아주 그 압력이 높고 온도가 높은 그 가스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바람개비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바람개비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터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조면에서는 이렇게 엔진 발전기가 있고 터빈 발전기가 있는데 앞에다 디젤이나 가스를 넣은 것은 주로 엔진 발전기는 디젤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료를 터빈 발전기는 주로 가스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 방식에서는 공냉식, 순냉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요에 좀 나와 있고 자 발전기실 설계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고려사항은 첫 번째 건축적인 고려사항, 두 번째 환경적인 고려사항, 세 번째 전기적인 고려사항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건축적인 고려사항은 장비 반출입이 용이할 것. 뭐 이거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 한 문제만 가지고도 뭐 45분 1시간이 부족할 정도 되니까 쉬운 것들은 그냥 제가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들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격, 그 다음에 그 기기끼리 집합. 그 전기 기기끼리라는 것은 발전기실하고 그다음 배전만실 같이 붙어 있어야지 배전만실 저기 있고 발전기실 여기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불연재료로 돼 있고 방화문하고 배수, 굴뚝, 그다음에 급기, 배기, 급유, 냉각수 공급, 그다음에 독립기초라는 것이 중요해요. 독립기초. 뭐냐면은 발전기가 이렇게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발전기 이렇게 그 공구리를 바닥 공구리를 칠 때 이렇게 공구리 부분을 이렇게 파게 됩니다. 파고 요 뺑 둘러서 여기다 뺑 둘러서 이제 고무 패드 같은 것을 이렇게 깔아요. 고무 패드 같은 것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구리를 이렇게 공구리를 합니다. 이렇게 철근 조립도 하고 공구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발전기를 이렇게 놓게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진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건물에 진동이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걸 갖다 독립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연료 탱크하고 2m 이상 이격하는 건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발전기하고 건축물은 최소한 600mm는 돼야 사람 어깨가 600mm이기 때문에 사람 어깨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경적인 사항, 환기가 잘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고온 장소를 피하고 다습한 장소, 화재, 염해, 유해성 가스, 홍수, 방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고려사항 좀 보면 항시 부하의 중심에 있을 것 그러는데 부하의 중심에 절대 있지를 못해요. 발전기실이 30층 건물에 15층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항시 우리는 지하로 갑니다. 왜?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근데 그래도 시험용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원 이님이 편리하고 간선 등 배선이 용이하고 증설이 가능하고 경제적일 것, 신제품을 사용할 것,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설계를 보겠습니다. 설계. 첫 번째, 발전기실 넓이를 고려해야죠.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있어요. S는 1.7의 루트 P다 해가지고 여기 P는 뭐냐면은 발전기 마력입니다. 마력. 그래서 단위는 요게 제곱미터.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권장치는 조금 크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1.7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3.0으로 해라. 이게 권장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발전기실 높이, 하이트는 엔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해라. 왜? 엔진에 보면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를 나중에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그 높이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기실 기초, W는 0.2의 WG의 루트 N 해가지고 이제 이건 속도고, 요게 이제 그 발전기 중량이죠. 예, 기초 중량이고, 이게 중량이 킬로그램일 때는 얘도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요걸 톤으로 집어넣으면 여기도 톤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깊이. 깊이는 딥스가 되겠는데, 딥스라는 것은 2402.8 곱하기 BL의 WG다 해가지고 발전기 중량의 깊이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 소요량 같은 경우도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공기 소요량 같은 경우는 연소 공기량, 아까 이렇게 엔진을 그렸었는데 엔진을 하게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죠. 연료도 집어넣으면서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연소를 위한 공기,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엔진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 요게 이제 그 연소를 위한 공기. 그 다음에 실온 상승 억제 공기량, 엔진의 외부도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 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놈이 이제 외부로 나와서 외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 온도를 갖다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공기량이다 보시면 되겠고, Q3는 유지 보수를 위한 공기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굉장히 많이 공기를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공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대책으로 들어가서 자,
설계는 이 정도면 되겠고, 네 번째 환경 대책으로 들어가서 환경은 뭐를 고려하면 되겠냐. 첫 번째 소음, 두 번째 진동, 세 번째 대기 오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은 배기음이라는 것은 아까 엔진 금방 지웠네요. 엔진 속에서 그 폭발시키고 밖으로 빠지는 요게 이제 소음 중에서는 그 여기 배기음. 배기음이라는 것은 이제 엔진 내부에서 밖으로 나간,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 소음기 있죠. 소음기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요게 그 배기음이다 보시면 돼요. 배기 가스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다. 그냥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한 엔진을 그 압축 폭발시키는 실린더 내부의 소리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음이라는 것은 그걸 뭐예요? 맥동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돌려주는 기계적인 소리. 그 내부에서 폭발시켜주기 위한 소리가 배기음. 그 다음에 그걸 기계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소리들이 기관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음기를 배기음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는데, 소음기의 종류가 팽창식, 흡음식, 공명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그림대처럼. 그다음에 진동. 이제 이렇게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도 나지만 진동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진동은 이렇게 그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나는 불규정. 그다음에 두 번째 폭발 압력 운동의 관성력에 의한 진동. 이게 이제 맥동 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동 운동에서 생기는 거다. 그다음 불완전 연소, 뭐 가공 오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 대책으로는 소용량에서는 방진 고무가 되는데, 용량이 큰 거에서는 방진 스프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기 오염 방지 대책 해가지고 대기 가스로 나가는 것들은 주로 이제 유황산화물, 그래서 SOX, SO2, SO3, 뭐 SO4 이렇게 해가지고 SO 산화황이 몇 가지 2, 3, 4를 들어갈 때는 X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SOX다. 그 다음에 NOx,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그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는 유황 성분이 적은 연료. 또 탄류 장치라는 것은 유황 성분을 이렇게 제거하는 장치예요. 탄류 장치. 그다음에 연도를 높이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발전소 같은데 가보면 연도가 막 한 100m씩 이렇게 높죠. 그 높을수록 이게 그 위하고 아래 기압 차이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높은 연통을 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기 좋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대기 오염이 많으니까 가스 터빈을 사용하는 것도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시간은 여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비상발전기 중에서 비상발전기실 설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했는데, 다음 시간에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없이 들어갈 거니까 한 시간에 보통 중요한 것은 한 두 문제, 조금 더 중요도가 적고 내용이 적은 것은 뭐 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100강 정도 강의 수로 100강 정도 하게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